피부와 마음. 갑자기 팥 알갱이 하나를 닮은 뾰루지가 왼쪽 가슴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자세히 보니 그 주변에도 자잘한 빨간 점들이 안개를 뿌려놓은 듯 퍼져 있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가렵다거나 하는 증상은 전혀 없었다. 괜히 얄미운 기분이 들어 목욕탕에서 가슴 아래를 수건으로 뽀드득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문질렀다. 그게 화근이었던 모양이다. 집으로 돌아와 경대 앞에 앉아 가슴을 풀어 헤치고 거울에 비춰보니 기분이 정말 묘했다. 목욕탕에서 우리 집까지는 걸어서 5분도 걸리지 않는데 그 짧은 사이에 가슴 아래부터 배까지 손바닥 2개 정도의 넓이가 새빨갛게 익어 딸기처럼 변해 있었다. 나는 마치 지옥도를 본 것 같은 기분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때부터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 자신이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았다. 정신이 아득해진다는 건 이런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일까?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짙은 회색의 정라눈이 뭉게뭉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듯했고 나는 지금까지의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물소리조차 희미하게밖에 들리지 않는 음울한 지옥 밑바닥에서의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잠시 거울 속에 벌거벗은 몸을 응시하고 있자니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여기저기서 붉은 반점이 나타났다. 목 주변에서 가슴으로 배에서 등 쪽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이라 겹거울로 뒤를 비춰보았다. 하얀 등의 곡선을 따라 붉은 쌀아기 눈을 흩뿌려 놓은 듯 잔뜩 돋아나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만 얼굴을 가려버렸다. 이런 게 생겼어요. 나는 그이에게 보여주었다. 6월 초의 일이었다. 그이는 반소매 와이셔츠에 짧은 바지를 입고 오늘 일도 어느 정도 끝냈는지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이리저리 돌려 세우더니 미간을 찌푸린 채 가만히 들여다보고 여기저기를 손가락으로 눌러보았다. 가렵지는 않아? 그이가 물었다. 나는 가렵지 않다고 대답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나를 서쪽 해가 쨍하게 내리쬐는 편마루에 세웠다. 그리고 알몸인 나를 빙글빙글 돌려가며 더욱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이는 내 몸에 대해서라면 언제나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써준다.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속마음은 언제나 나를 지극히 아껴준다. 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환한 편마루에 발가벗겨져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리저리 몸을 맡기고 있어도 오히려 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고요하고 차분한 기분이 되어 마음이 놓였다. 나는 선체로 가볍게 눈을 감고 이대로 죽을 때까지 눈을 뜨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모르겠는걸. 두드러기라면 가려울 텐데. 설마 홍역은 아니겠지? 나는 가련하게 웃었다. 옷을 다시 입으며 말했다. 쌀겨에 오는 게 아닐까요? 목욕탕에 갈 때마다 가슴이랑 목을 수건으로 너무 세게 뽀득뽀득 문질렀거든요. 그럴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럴 거라는 결론이 났고 그이는 약국에 가서 튜브에 든 하얗고 끈적끈적한 약을 사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내 몸에 약을 스미게 하듯 발라주었다. 몸이 시원해지면서 기분도 조금 가벼워졌다. 없는 건 아닐까요?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이의 슬픈 기색이, 그건 분명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이었겠지만 그 기색이 손가락 끝을 타고 나의 썩어가는 가슴으로 아프게 울려 퍼졌다. 아, 빨리 낫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그이는 평소 나의 못생긴 외모를 무척 세심하게 감싸주었다. 내 얼굴의 수많은 우스꽝스러운 결점들에 대해 농담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다.
정말 이슬만큼도 내 얼굴을 비웃지 않고 마치 쾌청한 하늘처럼 맑은 얼굴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좋은 얼굴이라고 생각해. 난 좋아. 불쑥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우리가 결혼한 것은 올해 3월이었다. 결혼이라는 말조차 나에게는 무척 멋을 부린 듯 들뜨게 느껴졌다. 도무지 태연하게 입 밖으로 내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경우는 가난하고도 쑥스러운 것이었다. 무엇보다 나는 벌써 28살이다. 얼굴이 못생긴 오타 후쿠라서 혼기도 놓쳤고 24, 5살 때까지만 해도 두세 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성사될 듯하다 깨지곤 했다.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 어머니와 나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셋이서만 사는 여자들 뿐인 약한 가정이었으니 좋은 혼처는 바랄 수도 없었다. 그건 욕심 많은 꿈이었으리라. 25이 되어 나는 각오를 했다. 평생 결혼하지 못하더라도 어머니를 돕고 동생을 키우는 것만을 보람으로 삼겠다고. 동생은 나보다 7살 아래로 올해 21가 되는데 얼굴도 예쁘고 어른스럽게 제법 착해졌다. 그러니 이 아이에게 번듯한 대릴 사위를 맞아주고 나는 나대로 자활의 길을 찾자고 다짐했다. 그때까지는 집에 머물며 가게와 교제를 도맡아 집을 지키자고 마음먹으니 내면에서 꿈틀거리던 고민들이 모두 사라졌다. 괴로움도 쓸쓸함도 멀리 떠나갔다. 나는 집안일 틈틈이 바느질을 배우며 이웃 아이들의 옷 주문도 조금씩 받기 시작했고 장래에 스스로 살아갈 기미가 보이던 순간 지금의 그 일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야기를 가져다 주신 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라 매몰차게 거절할 수도 없었다. 사정을 들어보니 상대는 소학교만 졸업했고 부모나 형제도 없었다. 아버지의 은인께서 그를 거두어 어릴 때부터 돌봐주셨다고 했다. 당연히 재산이 있을 리 없었지만 35살의 솜씨 좋은 도안사로 월 수입이 200엔을 넘을 때도 있고 아예 없을 때도 있어 평균 70에서 80엔 정도라고 했다. 게다가 초혼도 아니었다. 좋아하는 여자와 6년이나 함께 살다가 재작년에 무슨 사정으로 헤어졌다고 했다. 학력도 재산도 없고 나이까지 들었으니 제대로 된 결혼은 포기하고 평생 혼자서 속 편하게 살겠다며 호라비 생활을 하던 그를 은인께서 타이르셨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괴짜 취급받으면 좋지 않으니 어서 장가를 들라고 말이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와 어머니는 서로 얼굴만 마주본 채 난처해했다. 무엇 하나 나을 것 없는 혼담이었다. 제 아무리 내가 팔리지 않은 오타후쿠라지만 큰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결혼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인가 싶어 처음에는 화가 났고 그 다음에는 더없이 서글퍼졌다. 거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선자가 은혜를 입은 분이라 어머니와 나는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거절하려고 고민했다. 그러다 문득 나는 그 사람이 불쌍해졌다. 분명 다정한 사람일 거야. 나 역시 여학교만 나왔지 특별한 학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지창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집안은 형편없다. 게다가 보시다시피 이런 오타후쿠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이쪽도 잘난 구석이라곤 하나 없다. 어쩌면 우리 둘은 어울리는 부부일지도 모른다. 어차피 나는 불행한 처지다. 거절해서 아버지의 은인과 서먹해지느니 하는 쪽으로 점점 마음이 기울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뺨이 화끈거릴 정도로 들뜬 마음도 없지 않았다. 정말 괜찮겠냐며 걱정 어린 얼굴을 하는 어머니께는 더 이상 의논하지 않고 내가 직접 은인께 확실한 답을 드렸다. 결혼하고 나는 행복했다. 아니, 역시 행복하다고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나는 소중하게 보살핌을 받았다. 그이는 어딘가 마음이 약했고 전에 여자에게 버림받은 탓인지 유난히 기가 죽어 보였다. 답답할 정도로 매사에 자신이 없었고 마르고 왜소한 데다 얼굴도 빈상이었다. 하지만 일만큼은 열심이었다. 내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이의 도안을 얼핏 보고서 그것이 낯익은 문양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였다. 이 무슨 기막힌 인연일까? 그이에게 물어 사실을 확인했을 때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이와 사랑에 빠진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긴자의 그 유명한 화장품 가게의 덩쿨 장미 로고가 바로 그이가 고안한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 가게에서 나오는 향수, 비누, 분 등의 상표 의장과 신문 광고도 거의 다 그이의 작품이었다. 10년 전부터 그 가게의 전속처럼 지내며 독특한 덩쿨 장미 무늬의 라벨과 포스터, 광고 등을 거의 혼자서 그려왔던 것이다. 이제는 그 덩쿨 장미 무늬를 외국인조차 알고 있어서 가게 이름은 몰라도 우아하게 얽힌 덩쿨 장미 도안만큼은 누구나 한 번쯤 보고 기억할 정도다. 나 또한 여학교 시절부터 그 무늬를 알고 있었다. 묘하게 그 도안에 끌려 여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화장품은 전부 그 가게 것만 썼다. 말하자면 팬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 문양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참으로 무심했던 것 같지만 그건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세상 사람들 모두 신문의 아름다운 광고를 보며 그 도안사를 찾아보지는 않으니까. 도안사라는 직업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사람인 모양이다. 나조차 그이의 아내가 되고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기뻐서 조금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나 여학교 때부터 이 무늬 정말 좋아했어요. 당신이 그린 거였군요. 기뻐요. 난 참 행복한 여자예요. 10년 전부터 당신과 멀리서 연결되어 있었네요. 여기로 오게 될 운명이었나 봐요. 그러자 그이는 얼굴을 붉히며 장난치지 마. 그냥 기술자가 하는 일일 뿐이야. 라고 대답했다. 진심으로 쑥스러운 듯 눈을 깜빡거리더니 힘없이 웃으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이는 항상 자신을 비하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학력이나 재혼이라는 점, 가난한 외모 같은 것들을 무척이나 마음에 두고 집착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나 같은 오타오쿠는 대체 어쩌란 말인가? 부부가 나란히 자신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서로의 얼굴은 부끄러운 주름으로 가득했다. 그이는 가끔 나에게 듬뿍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하는 기색이었지만 나 또한 28이나 먹은 할머니인데다 이런 얼굴이라 도저히 그러질 못했다. 게다가 그이의 자신감 없는 모습이 나에게까지 전염되어 더 어색해지기만 했다. 마음속으로는 그리워하면서도 나는 오히려 무뚝뚝하고 차가운 대답을 내뱉어버리고 만다. 그러면 그이는 기분이 상하고 나는 그 마음을 아는 만큼 더 당황해서 완전히 남남처럼 굴게 된다. 그이 또한 나의 자신감 없음을 잘 알고 있는 듯해서 가끔 뜬금없이 내 얼굴이나 옷의 무늬 등을 서툴게 칭찬해주곤 했다. 나는 그 배려를 알고 있기에 전혀 기쁘지 않았고 가슴이 벅차올라 애처로운 마음에 울고 싶어졌다. 그이는 좋은 사람이다. 예전 여자의 흔적은 손톱만큼도 내비치지 않는다. 덕분에 나는 늘 그이를 잊고 지낸다. 이전에 쓰던 살림살이를 몽땅 팔아버리고 일하는 도구만 챙겨서 이 스키지의 집으로 이사했다. 나에게도 어머니에게 받은 약간의 돈이 있었기에 둘이서 조금씩 살림을 모았다. 이불이며 장롱도 내가 본가에서 가져온 것들이라 예전 여자의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다.
그이가 나 이외의 여자와 6년이나 함께 지냈다는 사실이 이제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정말이지. 그이의 쓸데없는 자기 비하만 없다면, 그래서 나에게 좀 더 거칠게 소리를 치거나 나를 마구 휘둘러 준다면 나도 천진하게 노래를 부르며 얼마든지 그이에게 어리광을 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 더 밝은 가정이 될 텐데. 두 사람이 나란히 못생겼다는 자각 때문에 서먹하기만 하다니.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이가 비하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소학교만 나왔다 해도 교양 면에서는 대학을 나온 학사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레코드도 취향이 좋은 것들로만 모으셨고, 내가 이름 한번 들어본 적 없는 외국 현대소설가들의 작품들을 일하는 틈틈이 열심히 읽으신다. 게다가 그 세계적인 덩쿨 장미 도안까지. 가끔 자신의 빈곤을 자조하시지만 요새는 일도 많아져서 100엔이나 200엔씩 큰돈이 들어온다. 얼마 전에는 이즈 온천에 데려다 주기도 하셨다. 그런데도 그이는 여전히 장롱이며 이불 같은 가재도구를 우리 어머니가 사준 것을 마음에 두고 미안해한다.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시면 나는 오히려 부끄럽고 뭔가 잘못을 저지른 기분이 든다. 다 싼 것들 뿐인데. 울고 싶을 만큼 서글프다. 동정이나 연민으로 결혼하는 것은 잘못이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을 했던 밤도 있었다. 더 강한 것을 갈구하는 불길한 불륜의 마음이 고개를 들 때조차 있어서 나는 나쁜 년이다. 결혼해서 처음으로 청춘의 아름다움을, 그것을 잿빛으로 보내버린 억울함이 혀를 깨물고 싶을 만큼 통렬하게 느껴졌다. 지금이라도 무엇으로든 보상받고 싶었다. 그이와 둘이서 조용히 저녁을 먹다가도 서글픔을 참지 못해 젓가락과 밥공기를 든 채로 울상을 지어버린 적도 있다. 모두 나의 욕심일 터이다. 이런 오타후쿠 주제의 청춘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비웃음거리나 될 뿐이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분에 넘치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한다. 자꾸 욕심이 나니까 이번처럼 기분 나쁜 뾰루지가 생긴 것이다. 약을 바른 덕분인지 뾰루지는 더 이상 퍼지지 않았다. 내일이면 나을지도 모른다며 신에게 몰래 기도하고 그날 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잠자리에 누워 곰곰이 생각하니 참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어떤 병도 두렵지 않지만 피부병만은 정말이지 싫었다. 어떤 고생을 해도, 어떤 가난을 겪어도 피부병만은 걸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다리 한쪽이 없거나 팔 한쪽이 없는 게 피부병에 걸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여길 정도였다. 여학교 생물 시간에 온갖 피부병의 병원균에 대해 배웠을 때 나는 온몸이 근질거려 벌레나 박테리아 사진이 실린 교과서 페이지를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었다. 선생님의 무신경함이 저주스러웠다. 아니, 선생님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가르치셨겠는가. 직무상 애써 참으며 태어난 척 가르치시는 것일 터였다. 그렇게 생각하니 선생님의 그 뻔뻔함이 더욱 끔찍하게 느껴져 몸서리를 쳤다.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통증과 간지럼, 그리고 가려움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가 하는 주제였다. 나는 단연 가려움이 가장 무섭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은가? 통증이나 간지럼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맞거나 베이거나 간지럼을 타도 그 고통이 극한에 달하면 사람은 반드시 정신을 잃는다. 정신을 잃으면 몽환의 경지여 승천이다. 고통에서 깨끗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죽어도 상관없지 않은가. 하지만 가려움은 파도의 일렁임과 같아서 솟아올랐다가 무너지고는 다시 솟아오른다. 끝없이 둔하게 꿈틀거릴 뿐
고통이 결코 마지막 정점까지 치닫지 않는다. 정신을 잃을 수도 없고 가려워서 죽는 일도 없을 테니 평생 미지근하게 고통받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 큰 고통이 아니겠는가. 만약 옛날 재판소에서 고문을 당한다 해도 베이거나 맞는 것 따위로는 자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정신을 잃거나 두세 번 반복되면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자백 따위는 안 한다. 지사의 거처를 내 목숨을 걸고 지켜낼 것이다. 하지만 벼룩이나 이 혹은 옴벌레를 죽통에 가득 담아와서 자, 이걸 너의 등에 부어주마 라고 한다면 나는 소름이 끼쳐 사시나무 떨듯이 자백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며 열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두 손 모아 애걸복걸할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펄쩍 뛸 정도로 싫은 일이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모두가 순순히 공감해 주었다. 한 번은 선생님을 따라 반 친구들 모두 우에노 과학박물관에 간 적이 있었다. 아마 3층 표본실이었을 것이다. 나는 거기서 비명을 지르며 억울함에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다. 피부에 기생하는 벌레 표본이 개만큼이나 크게 모형으로 만들어져 선반에 줄지어 전시되어 있었다. 바보라고 크게 소리 지르며 몽둥이로 다 박살내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 후 사흘 동안 잠자리도 뒤숭숭하고 어딘가 가려운 것 같아 밥맛도 없었다. 나는 국화꽃조차 싫어한다. 작은 꽃잎들이 바글바글한 것이 꼭 무엇처럼 보여서다. 나무줄기가 울퉁불퉁한 것만 봐도 소름이 끼치고 온몸이 근질거린다. 연어 알 같은 걸 아무렇지 않게 먹는 사람들의 속내를 모르겠다. 굴 껍데기, 호박 껍질, 자갈길, 벌레 먹은 잎, 닭벼슬, 깨, 홀치기 염색, 문어 다리, 찻잎 찌꺼기, 새우, 벌집, 딸기, 개미, 연꽃 씨앗, 파리, 비늘, 모두 싫다. 작은 글씨도 싫다. 작은 글씨는 이 같다. 보리수 열매나 오디 열매도 둘 다 싫다. 달을 확대해 찍은 사진을 보고 토할 뻔한 적도 있다. 자수도안도 무늬에 따라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토록 피부병을 싫어하니 자연히 조심해왔고 지금까지 뾰루지 한 번 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결혼하고 매일 목욕탕에 가서 쌀겨로 몸을 뽀득뽀득 문질러댔으니 분명 너무 문지른 탓이리라. 이렇게 뾰루지가 돋아버리다니 분하고 원망스럽다. 내가 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말인가? 신께서도 너무하시지. 내가 제일 싫어하고 싫어하는 것만을 굳이 골라주시다니. 다른 병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마치 금색의 작은 관역을 명중시킨 것처럼 정확히 내가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구멍에 빠뜨려버리니 참으로 기이한 노릇이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전 일찍 일어나 슬그머니 경대 앞에 섰다가 그만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나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이건 내 모습이 아니었다. 온몸이 토마토가 으깨진 것 같았다. 목에도 가슴에도 배에도 아주 흉측한 콩알만한 뾰루지가 온몸에 뿔이 돋은 듯 버섯이 피어난 듯 빈틈없이 돋아나 있었다. 허허허 하고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뾰루지는 이제 양다리에까지 번지고 있었다. 귀신, 악마,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대로 죽게 해주세요. 울어서는 안 된다. 이런 추한 몸이 되어 질질 짜봤자 하나도 가엾지 않을 뿐더러 푹 익은 감이 으깨진 것처럼 우스꽝스럽고 비참해 보일 뿐이다. 울어서는 안 된다. 숨겨버리자. 그이는 아직 모른다. 보여주고 싶지 않다. 원래도 못생긴 내가 이런 썩은 피부까지 갖게 되었으니 이제 나에겐
아무런 장점도 없다. 쓰레기다. 쓰레기통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이조차 나를 위로할 말이 없을 것이다. 위로받는 것 따위 싫다. 이런 몸을 여전히 아껴준다면 나는 그이를 경멸해 주리라. 싫다. 나는 이대로 헤어지고 싶다. 보살펴서는 안 된다. 나를 봐서도 안 된다. 내 곁에 있어서도 안 된다. 아, 좀 더 넓은 집을 갖고 싶다. 평생 멀리 떨어진 방에서 지내고 싶다.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 28살까지 살아있지 말았어야 했다. 19살 겨울에 폐렴에 걸렸을 때 그때 낫지 말고 죽었어야 했다. 그때 죽었더라면 지금 이런 괴롭고 꼴사나운 꼴은 보지 않았을 텐데. 나는 눈을 꼭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마음까지 귀신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고 세상이 고요해졌다. 분명 어제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짐승처럼 부스스 일어나 옷을 입었다. 옷이라는 게 참 고마운 것이라고 절실히 느꼈다. 어떤 끔찍한 몸뚱이라도 이렇게 감쪽같이 가려주니 말이다. 기운을 내어 빨래터로 올라가 태양을 매섭게 노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라디오 체조 구령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혼자 처량하게 체조를 시작하며 하나, 둘 하고 작은 소리를 내어 활기찬 척 해보았지만 문득 나 스스로가 너무나 가여워져 도저히 계속할 수가 없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게다가 갑자기 몸을 움직인 탓인지 목과 겨드랑이 림프선이 둔하게 아파오기 시작했다. 슬쩍 만져보니 딱딱하게 부어 있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무너지듯 주저앉아 버렸다. 나는 못생겼으니까 지금까지 이토록 다소곳하게 응달만 골라 숨어 지내왔는데 왜 나를 괴롭히는가 하는 타오르는 분노가 누구랄 것도 없이 치밀어 올랐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야, 이런 데 있었어? 기죽어 있지 마. 그이의 다정한 속삭임이었다. 어때? 좀 나아졌어? 나아졌다고 대답하려 했으나 내 어깨에 가볍게 얹힌 그이의 오른손을 살며시 떼어내며 일어섰다. 친정으로 가야겠어요. 그런 말이 튀어나와 버렸다. 나 자신도 나를 알 수 없었다.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책임질 수 없었고 나도 우주도 모두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잠깐 좀 보여줘봐. 그이의 당황한 듯 잠긴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 했다. 싫어요. 나는 몸을 피했다. 이런 데에 멍울이 생겼어요. 겨드랑이에 두 손을 대고 나는 그대로 목 놓아 울어버렸다. 으앙 하고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못생긴 28살 오타후쿠가 응석을 부리며 울어봤자 무슨 가련함이 있겠는가. 추악하기 짝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눈물은 계속 솟구쳤고 침까지 흘러나왔다. 나는 정말이지 봐줄 구석이 하나도 없다. 됐어. 울지 마. 병원에 가자. 그이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을 만큼 강하고 단호하게 울렸다. 그날 그이는 일도 쉬고 신문 광고를 뒤져서 나도 예전에 한두 번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 유명한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받기로 했다. 나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으며 물었다. 몸을 전부 보여줘야 할까요? 그럼. 그이는 아주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의사를 남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얼굴을 붉혔다.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밖으로 나가니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내 자신이 한 마리의 추한 송충이처럼 느껴졌다. 이 병이 나을 때까지 세상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두어 두고 싶었다.
전차는 싫어요. 나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런 사치스러운 투정을 부렸다. 이미 뾰루지가 손등까지 번져 있었다. 언젠가 나는 전차 안에서 이렇게 무서운 손을 가진 여자를 본 적이 있다. 그때 이후로 전차 손잡이를 잡는 것조차 불결하고 혹시 옮지 않을까 기분 나빠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때의 그 여자 손과 같은 모양이 되어버린 것이다. 신세 망쳤다는 속된 말이 이토록 뼈에 사무친 적은 없었다. 알고 있어. 그이는 밝은 얼굴로 대답하고 나를 자동차에 태워주었다. 스키지에서 니혼바시, 다카시마야 백화점 뒤편의 병원까지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사이 나는 장례용 차를 타고 가는 기분이었다. 눈만은 아직 살아있어 거리의 초여름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길 가는 여자들, 남자들 누구도 나처럼 뾰루지가 나지 않은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병원에 도착해 그이와 함께 대합실로 들어갔더니 그곳은 또 세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예전에 스키지 소극장에서 보았던 고리키의 밑바닥이라는 연극 무대가 문득 떠올랐다. 밖은 초록이 짙고 눈부시게 밝았는데 이곳은 어찌된 일인지 햇빛이 드는데도 어두컴컴했다. 서늘하고 축축한 기운에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눈먼 이들이 고개를 숙인 채 우글거리고 있었다. 눈이 먼 것은 아니겠지만 어딘가 장애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노인들이 많은 것에 놀랐다. 나는 입구 근처 벤치 끝에 걸터 앉아 죽은 듯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문득 이 수많은 환자 중에서 내가 가장 심한 피부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얼굴을 들어 환자 한 명 한 명을 훔쳐보았다. 하지만 역시 나만큼 노골적으로 뾰루지가 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피부과와 또 하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지저분한 이름의 병, 그 두 가지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는 걸 병원 현관 간판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저기 앉아있는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젊은 남자, 어디에도 뾰루지가 없어 보이는데 피부과가 아니라 그 다른 병인 걸까? 그렇게 생각하니 대합실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죽은 자들 모두 그쪽 병인 것처럼 느껴졌다. 당신 잠깐 산책이라도 하고 와요. 여기 너무 음침해요. 아직 한참 멀어 보이는군. 그이는 할 일이 없다는 듯 내 곁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네, 제 차례가 되려면 점심때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지저분해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조차 놀랄 만큼 근엄한 목소리가 나왔다. 그이도 순순히 받아들여 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같이 나가지 않을래? 아니요, 전 괜찮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전 여기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그이를 대기실 밖으로 내보내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다. 다시 벤치에 앉아 시큼한 기분으로 눈을 감았다. 남들이 보기엔 내가 괜히 폼을 잡으며 어리석은 명상에 잠긴 할멈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있는 게 제일 편했다. 죽은 신용. 그런 말이 떠올라 우스웠다. 하지만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그런 기분 나쁜 말이 귓가에 속삭이는 듯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이 뾰루지도 하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쫙 끼쳤다. 그이의 다정함과 자신감 없음도 그런 데서 기인한 것은 아닐까. 설마? 나는 그때 처음으로, 참 우스운 일이지만 그때 처음으로 그이에게 내가 첫 여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실감나게 다가왔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속았다. 결혼 사기. 뜬금없이 그런 심한 말까지 떠올라 그이를 쫓아가 때려주고 싶었다. 바보 같기도 하다. 처음부터 알고 그이에게 왔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그이에게 내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분하고 원망스러웠다. 돌이킬 수 없다는 느낌과 함께 그이의 전 여자에 대한 생각도 갑자기 짙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정말이지 처음으로 그 여자가 무섭고 증오스러웠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여자를 생각해보지 않은 나의 태평함이 눈물이 날 정도로 후회스러웠다. 괴롭다. 이런 것이 질투라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질투라는 것은 얼마나 구원 없는 광란인가? 그것도 육체만의 광란. 조금의 아름다움도 없는 추악함의 극치인가? 세상에는 내가 아직 모르는 끔찍한 지옥이 또 있었던 것이다. 나는 살아가기가 싫어졌다. 스스로가 한심해져 서둘러 무릎 위에 보따리를 풀고 소설책을 꺼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 무작정 읽기 시작했다. 보바리 부인. 엠마의 고통스러운 생애는 언제나 나를 위로해준다. 엠마가 타락해가는 길이 나에게는 가장 여인답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졌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몸이 나른해지는 수능을 느낀다. 여자란 이런 존재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산다. 그건 여자의 타고난 본성이니까. 진흙탕 하나쯤은 반드시 품고 있다. 그건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여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남자와는 다르다. 사후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색 같은 것도 없다. 오직 매 순간순간 아름다움의 완성만을 바랄 뿐이다. 생활의 감촉을 탐닉한다. 여자가 찻잔이나 예쁜 무늬의 옷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만이 진정한 삶의 보람이기 때문이다. 찰나의 움직임이 곧 살아가는 목적이다.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고귀한 리얼리즘이 여자의 이 불손함과 부유함을 꽝 억누르고 가차없이 폭로해준다면 우리 자신도 갈피를 잡고 얼마나 편해질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여자의 이 심연 같은 악마성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고 못 본 척하기 때문에 여러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다. 높고 깊은 리얼리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자의 마음은 솔직히 말하면 결혼한 다음 날이라도 다른 남자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옛 가르침이 갑자기 무서운 현실감으로 가슴을 찔러 쏘스라치게 놀랐다. 일본의 윤리라는 것은 거의 완력에 가까운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사실에 어지러울 만큼 경악했다. 모든 것을 다 들키고 있었던 것이다. 옛날부터 진흙탕이 명확하게 파헤쳐져 있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마음이 조금 맑아지고 안심이 되었다. 이런 추한 뼈루지 투성이 몸이 되어도 여전히 새끼 넘치는 할망구라며 여유 있게 스스로를 비웃고 싶은 기분이 들어 다시 책을 읽어나갔다. 지금은 로돌프가 엠마에게 슬쩍 몸을 비비며 달콤한 말을 빠르게 속삭이는 대목이다. 나는 책을 읽으며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씩 웃어버렸다. 엠마가 이때 뾰루지가 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묘한 공상이 솟아오른 것이다. 아니, 이건 중대한 이념이라며 나는 진지해졌다. 엠마는 분명 로돌프의 유혹을 거절했을 것이다. 그러면 엠마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졌으리라. 틀림없다. 끝까지 거절했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몸으로는 이것은 희극이 아니다. 여자의 생애는 그날의 머리 모양, 옷의 무늬, 졸음 혹은 사소한 몸 상태 등에 의해 송두리째 결정되어 버린다. 너무 졸린 나머지 등에 업힌 시끄러운 아이를 비틀어서 죽인 보모도 있지 않았던가. 특히 이런 뾰루지는
여자의 운명을 어떻게 역전시키고 로맨스를 왜곡시킬지 모르는 일이다. 드디어 결혼식 전날 밤, 이런 뾰루지가 예기치 않게 톡 돋아나서 하는 사이에 가슴과 사지로 번져버린다면 어찌할 것인가. 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뾰루지만큼은 평소에 조심성으로 막을 수 없는 무언가 하늘의 뜻에 의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늘의 악의를 느낀다. 5년 만에 귀국하는 남편을 마중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요코하마 부두에서 기다리던 중 얼굴의 중요한 부위에 보랏빛 종기가 솟아오르고 만지는 사이에 그 기쁨에 찬 젊은 부인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괴물처럼 변해버린다. 그런 비극도 가능할 터이다. 남자는 뾰루지 따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양이지만 여자는 피부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부정하는 여자는 거짓말쟁이다. 플로베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꽤 치밀한 사실주의자인 모양인데 샤를이 엠마의 어깨에 키스하려 하자 그만둬요. 옷에 주름이 생기잖아요. 라며 거절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렇게 세밀한 눈을 가졌으면서 왜 여자의 피부병 고통에 대해서는 써주지 않았을까? 남자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인 걸까? 아니면 플로베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다 꿰뚫어 보고 있었겠지만 그것이 너무 추잡해서 로맨스가 되지 않기에 모른 척 경환시했던 것일까? 하지만 모른 척하는 건 비겁하다. 비겁해. 결혼 전날 밤 혹은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과 5년 만에 만나기 직전에 생각지도 못한 추한 뾰루지를 만난다면 나는 죽어버릴 것이다. 가출해서 타락해버리거나 자살하리라. 여자는 매 순간순간 적어도 아름다움의 기쁨만으로 살아가니까. 내일은 어찌되든 상관없다. 살며시 문이 열리고 그이가 다람쥐를 닮은 작은 얼굴을 내밀어 아직이야? 라고 눈으로 물었다. 나는 조금 방탕하게 손짓을 까닥까닥하며 그를 불렀다. 저기요? 천박하게 들뜬 하이톤의 목소리라 나는 어깨를 움츠렸고 이번에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저기요? 내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결심했을 때 여자의 가장 여자다운 면이 나온다고 생각지 않아요? 뭐라고? 그이가 당황해하기에 나는 웃어버렸다. 표현이 서툴러서 모르시는군요. 됐어요. 저 여기 잠깐 앉아있는 동안 또 사람이 변해버린 것 같아요. 이런 밑바닥에 있으면 안 되나 봐요. 제가 약해서 주변 공기에 금방 영향을 받고 익숙해지나 봐요. 저 천박해졌어요. 마음이 막 비굴해지고 타락해서 마치 말을 꺼내려다 입을 꾹 다물었다. 매춘부. 그렇게 말하려던 참이었다. 여자가 영원히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단어. 그리고 한 번쯤은 반드시 그 생각에 괴로워하게 되는 단어. 자존심을 완전히 잃었을 때 여자는 반드시 그것을 떠올린다. 나는 이런 뾰루지가 생겨 마음까지 귀신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실상을 희미하게 깨달았다. 지금까지 나는 오타 후쿠니 뭐니 하며 매사에 자신 없는 척을 해왔지만 그래도 역시 내 피부만은 그것만은 남모르게 아끼고 사랑해왔으며 그것이 유일한 자부심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내가 자부하던 겸손이니 정숙이니 인내니 하는 것들도 의외로 믿을 수 없는 가짜였고 내면의 나는 그저 지각과 감촉의 일희일비만으로 눈먼 사람처럼 살아온 가련한 여자였음을 깨달았다. 지각과 감촉이 아무리 예민하다 한들 그것은 동물적인 것일 뿐 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우둔한 백치일 뿐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내가 틀렸던 것이다. 나는 그래도 내 지각의 섬세함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머리가 좋은 것으로 착각해 은근히 스스로를 가엾게 여겼던 게 아닐까. 나는 결국 어리석고 머리 나쁜 여자였던 모양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난 바보예요. 진심으로 미쳐 있었나 봐요. 무리가 아니야. 이해해. 그이는 정말 다 안다는 듯 현명해 보이는 미소로 대답했다. 이제 우리 차례야. 간호사의 안내로 진찰실에 들어가 허리띠를 풀고 단숨에 옷을 벗었다. 슬쩍 내 가슴을 보았을 때 나는 으깨진 석류를 보고 말았다. 눈앞에 앉은 의사보다 뒤에 서 있는 간호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몇 배나 더 고통스러웠다. 의사는 역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얼굴 인상조차 희미했다. 의사 쪽에서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여기저기 휘저어 보더니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중독입니다. 뭔가 나쁜 걸 드셨나 보네요. 나을 수 있을까요? 그이가 대신 물어주었다. 낫고 말고요. 나는 멍하니 다른 방에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듣고 있었다. 혼자서 질질 짜고 있으니 보고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이가 덧붙였다. 금방 나을 겁니다. 주사 한 대 맞죠? 의사가 일어섰다. 단순한 건가요? 그이가 다시 물었다. 그럼요. 주사를 맞고 우리는 병원을 나왔다. 벌써 손 쪽은 다 나았네. 나는 몇 번이고 햇빛에 양손을 비춰보며 살폈다. 기뻐? 그 말에 나는 부끄러워졌다. 작품 해설. 육체라는 얇은 막에 갇힌 영혼의 초상. 이 작품은 육체라는 거울을 통해 인간의 자존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날카롭게 파헤친 수작입니다. 작품 속 주인공은 자신의 외모를 오타후쿠라 부르며 비하하면서도 남몰래 아껴온 매끄러운 피부를 자존감의 마지막 보루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부의 흉측한 반점들이 돋아나는 순간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은 삽시간의 지옥으로 변합니다. 작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체의 파괴가 질투와 자조, 그리고 타락에 대한 동경으로 번져가는 과정을 작가 특유의 섬세하고도 병적인 문체로 그려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모든 소동이 식중독이라는 의사의 허무한 진단으로 매듭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겪은 실존적 고뇌와 우주적 절망에 비해 현실의 병명은 너무나 시시하고 명쾌합니다. 작가는 이 지독한 대비를 통해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가녀린 육체의 상태에 저당 잡혀 있는지를 우아하게 풍자합니다. 결국 이 소설은 피부라는 겉모습에 갇혀 일희일비하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전해지는 그녀의 변화하는 숨결 속에서 여러분은 육체와 영혼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